안녕하세요. 네일아트 강사 강의를 맡게 된 안예지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네일에 대해 이제 알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전 지식 여부와 관계없이 네일에 대한 기초 이론 지식부터 실무에 활용되는 응용 실무 지식까지 모두 강의에 한번 녹여 담아 보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인기 영화배우 제임스 딘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족은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의 만족스러운 수업 결과뿐 아니라 만족스러운 수업 과정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네일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네일의 분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손 발톱을 관리하러 가는 가게를 네일샵이라고 보통 지칭하시지요. 자, 네일샵에서 이 네일이란 손톱과 발톱을 모두 총칭하는 말을 일컫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되면 앞으로 자연 네일, 인조 네일이라는 용어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연 네일이란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은 상태의 네일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발려져 있지 않은 맨손톱, 맨발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조 네일 볼까요? 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네일. 쉽게 생각하시면 연장 손톱 혹은 연장 발톱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네일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네일의 특성은 네일의 구성입니다. 자, 네일은 케라틴이라는 경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단할 경자를 썼는데요. 경단백질 중 일종인 케라틴의 경우에는 피부나 모발, 손, 발톱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른 단백질보다 단단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손, 발톱이 단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손, 발톱의 유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은 12에서 18%, 유분은 1% 미만으로 함유하고 있어야 하고요. 자, 만약 이 유수분량이 정상 범주보다 높거나 낮다 하면은 네일의 질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일은 땀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네일은 땀샘, 한선이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땀을 아예 배출하지 않고요. 자, 다른 속설 한번 알아볼게요. 옛날에 어른들께서 매니큐어 바르면 숨 못 쉰다. 매니큐어를 바르면 손톱에 숨 못 쉬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말은 정답일까요? 정답은 B. 자, 매니큐어를 바르면 숨을 못 쉰다. 손톱이 숨을 못 쉰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 매니큐어라는 말은 손 관리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매니큐어가 아니라 폴리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폴리쉬를 손톱에 바르면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자, 이유는 저희가 눈에 볼 수 있는 자라나온 손, 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은 케라틴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폴리쉬를 도포하게 되면 오히려 숨을 못 쉬는 게 아니라 숨 자체를 쉬지 않는 기관인 거고요. 또 흥미로운 사실은 오히려 폴리쉬를 바르게 되면 체내 수분 증발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증발력이 20% 감소하고 수분의 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손발톱 자체가 수분 증발을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폴리쉬를 도포하면 오히려 그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자, 근데 이 폴리시를 도포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은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물으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양날의 검과 같은 질문이에요. 자, 이유는 폴리시 도포했을 때 자체는 수분 증발력이 감소해서 좋을지언정 저희가 폴리시를 지울 때 쓰는 액체의 성분 중에 아세톤 성분이 손 발톱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수분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서 폴리시는 장단점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네일의 특성 중에서 네일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은 하루에 0.1mm 성장하고요. 한 달에는 3에서 5mm 정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아주 뿌리 속 깊은 부분의 시작점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손톱 끝까지 자라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정도로 긴 편이에요. 자, 근데 발톱 같은 경우에는 6개월보다 2배 이상 긴 12개월에서 18개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로 더 느리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유는 혈류량의 차이인데요. 손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혈류량이 많고 따라서 성장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바른 이와 반대로 많은 사용을 하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손에 비해서요. 따라서 성장 속도가 손에 비해 2배 정도 느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 중에서는 가운데 손가락, 중지가 가장 빨리 자라고요. 사계절 중에서는 겨울보다 여름에, 성별 중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빨리 자라게 됩니다. 이 이유는 사계절에 따라서 일조량 햇빛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성호르몬에 의해서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일의 특성 중에서 건강한 네일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이 네일 베드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자, 이 말뜻을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손톱을 옆에서 봤을 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톱을 측면에서 봤을 때 손톱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손톱 밑에 있는 살이 있겠죠? 손톱 발톱 바로 밑에 있는 이 살을 네일 베드라고 할 겁니다. 한문명으로는 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당연하게도 손발톱은 손발톱 밑에 있는 피부와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하겠죠. 이게 분리가 되거나 느슨한 경우에는 네일의 질병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약간 손톱과 발톱과 피부 사이에 공간이 틈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조갑박리증이라는 질병에 해당되고요. 손톱 발톱이 피부와 완전히 벗어나서 떨어진다 하는 경우에는 조갑탈락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해당됩니다. 네일의 질병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손톱의 유수분입니다. 손발톱 모두 12에서 18%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건강한 네일에 해당되고요. 유분은 1% 미만으로 함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수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도 네일의 질병에 해당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 같은 경우에는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야 하고요. 아치형을 지녀야 합니다. 여기서의 아치형 같은 경우에는 손톱이나 발톱을 이렇게 단면에서 보았을 때를 의미하고요.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는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내성발톱입니다. 내성발톱의 경우에는 발톱의 아치가 과하게 굽은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에 따라 주변 살에 파고들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치가 너무 평평하거나 너무 굽은 경우에도 질병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적절한 아치를 손발톱 모두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핑크빛을 비춰야 하는데요. 이 이유는 손발톱 아래에 있는 피부 조직에 있는 모세혈관이 비쳐야 하기 때문이고요. 자, 따라서 혈관이 비쳐서 핑크빛을 내비치게 됩니다. 당연히 네일에 감염이 없어야 염증성 질환이나 질병들이 없게 되겠죠. 감염이 없는 것 또한 건강한 네일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네일의 특성 중에서 네일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 샌들을 신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고꾸라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발톱을 보니 멍이 시퍼렇게 요만큼이 나 있더라고요. 발톱에 멍이 빠지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왜? 발톱의 완전 재생 12개월, 저는 중간에 다쳤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자, 발톱이 신체 말단에서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다치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손발톱은 신체 말단에서 딱딱한 경단백질을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은 장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600년 전에 중국에서 금으로 네일을 칠하듯이 장식의 기능은 오래전부터 이어왔고요. 네일 아트 강사라는 저희 수업 타이틀과 일치하게 네일에다가 아트, 장식적 요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 네일 기능에 포함이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네일은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합니다. 고양이가 위험을 느끼면 발톱을 세우고 공격을 하려 하듯이 인간도 원초적인 시대에는 손발톱이 방어와 공격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네일은 섬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희 주차 위반 스티커 손톱으로 떼어보신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발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일은 건강 상태 확인의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혹시 네일 샵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수술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술 전에 네일을 제거하고 와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술을 할 때 산소 포화도 장치를 손톱 끝에다가 끼우게 되는데요. 클립과 같은 모양을 끼워서 아마 드라마 같은 데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산소 포화도 측정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손톱의 적외선 빛을 조사하여서 적외선 빛을 투과시켜서 손톱 아래에 있는 피부의 모세혈관 속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산소를 결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 장치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손톱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손톱이라는 기관이 빛을 투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처럼 네일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장치들을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관적으로 손발톱의 색깔을 보고도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네일의 특성 중에서 네일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태아일 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임신 8에서 9주경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임신 8에서 9주경에는 태아가 약 2cm로 굉장히 작은 상태예요. 손가락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손가락 끝에 있는 마디가, 손가락 끝마디가 활 모양으로 피부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손가락 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손가락 끝이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 끝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네일 폴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자세한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활 모양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손톱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는 시기이고요. 그리고 저희 피부가 표피, 진피, 피하 조직,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표피를 또 다시 몇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층 중에서도 5개의 층 중에서도 가장 최외곽에 있는 층을 각질층이라고 합니다. 각질층 밑에 있는 층을 투명층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표피 중에 위에 있는 각질 투명층이 각질판의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자, 요것을 손톱의 태동이라고 할 거고요. 이 손톱의 태동이 있기 때문에 네일 폴드 자리에 손톱이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임신 10주 한번 볼까요?
태아가 2cm에서 약 4cm 정도로 커진 시기이고요. 손가락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손톱이 형성됩니다. 여기서의 손톱은 완전한 손톱을 의미하진 않아요. 밑에 한번 볼까요? 자, 임신 12에서 13주입니다. 태아가 4cm에서 9cm로 성장한 시기고요. 제가 아까 손톱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진 않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임신 12에서 19주차 때 성장 부위가 완성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손톱 아래, 저희가 눈에 볼 수 없는 피부 속에 박힌 손톱의 일부, 그리고 손톱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성장 부위가 이때 임신 12에서 13주차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임신 14주차 볼까요? 요때는 태아가 12cm로 나름 큰 크기를 지니게 되고요. 손톱이 성장 부위에서부터 자라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17에서 20주가 돼야 비로소 손톱이 성장 부위에서부터 완전 손톱 끝까지 자라나오면서 그야말로 어른처럼 속에서부터 바깥까지 자라나오는 온전한 손톱이 됩니다. 임신 17에서 20주가량에는 태아는 약 23cm로 꽤나 큰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손톱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발톱 같은 경우에는 손톱보다 10일 정도 늦게 시작되고요. 느리게 자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일의 형성 보았고요. 자, 이제 네일의 특성은 마치고 네일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의 구조는 크게 3가지 분류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네일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네일 밑에 있는 피부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일 주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일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손, 발톱 그 자체를 네일 바디 혹은 조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디, 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한문으로 몸, 체자, 손톱 조자, 몸, 체자 써서 조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네일의 구조를 명칭으로 안내해 드릴 때는 영문명과 한문명이 혼용되어 있을 거예요. 두 명칭 다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니 두 명칭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네일 바디 같은 경우에는 손, 발톱 그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케라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죽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일 베드 위에 있기 때문에 네일 베드란 아까 말씀드렸죠? 손톱 바로 밑에 있는 피부 조직 위에 있기 때문에 네일 바디 자체의 색깔은 무색이나 네일 베드의 모세혈관이 비쳐서 네일 바디는 핑크빛을 띠게 됩니다. 자, 네일 바디 조체라는 용어 이외에 다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편평한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이트를 붙여서 영문명으로 네일 플레이트라고도 하고요. 널빤지 판자 써서 조판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네일의 바디 봤고요. 자, 이제 네일 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일의 바디는 눈에 보이는 손, 발톱 그 자체라면 네일 루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곳이에요. 손발톱은 자라나온 상태에선 눈에 보이지만 자라나오지 않은 상태의 네일 루트는 피부 속에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뜻하는 네일 루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뿌리 근자 써서 조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근은 신생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새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기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케라틴화되지 않은 연케라틴화된 조직이고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눈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곳이 있고 안구가 피부 속까지, 이 뼛속까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손톱도 눈에 보이는 조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조근으로 나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엣지 볼게요. 프리엣지 같은 경우에는 손톱에서 자라나온 노란색 부분이에요. 자유로운 엣지, 모서리라는 뜻으로 영문명 프리엣지라고도 부르고요. 마찬가지 자유로운 모서리 연자 써서 자유연이라는 한문명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가 손톱의 모양을 잡을 때 네일 파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잡는, 직접적으로 만지는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 바디가 길러져 나온 부분에 해당돼서 네일 베드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핑크빛이 아닌 노란색 혹은 유백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무래도 손톱의 뿌리 부분에서부터 많이 길러져 나온 손톱 끝이기 때문에 수분의 전달이 잘 되지 않아서 손톱 끝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네일 밑에 있는 피부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옐로우 라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네일 바디 분홍색, 프리 엣지 노란색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를 구분 짓는 선을 옐로우 라인이라고 할 거예요. 프리 엣지 노란색이 시작되는 라인이다 해서 옐로우 라인이라고 할 거고요. 아까 프리 엣지 같은 경우에는 네일 파일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모양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이와는 반대로 옐로우 라인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옐로우 라인의 양 끝점이 있습니다. 요 옐로우 라인의 양 끝점은 스트레스 받아 할 때 쓰는 그 스트레스를 써서 충격을 받으면 잘 찢어지는 점이다 해서 스트레스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충격을 받으면 여기가 가로로 잘 찢어지기도 하고요. 이 스트레스 포인트라는 용어는 또 어디에서 쓸 거냐면 저희가 나중에 인조네일 연장을 할 때 폼지라는 도구를 끼울 때 언급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네일 밑에 피부 조직 계속해서 볼까요? 자, 네일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자, 네일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네일 루트가 신생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일 매트리스는 엄마와 같은 기관입니다. 자, 실제로 어미 모자 써서 조모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는 네일 매트리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아까 조근이 새로 나온 손톱이 자라나오는데 손톱 밑에 있는 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조근을 다쳐도 변형된 상태로 계속 자라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매트리스를 다치게 되면 변형된 상태로 자라나올 뿐만 아니라 심각할 경우에는 아예 손톱이 자라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조모는 엄마와 같이 새로운 손톱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에요.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새로운 네일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근에게 수분,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손상되게 될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조직 한번 볼게요. 네일 매트리스 옆에 저희 오늘 많이 언급했었죠? 네일 베드 있습니다. 손톱 바로 밑에 있는 피부이고요.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혈관 지나갑니다. 자, 잠깐 구분해 보자면 네일 매트리스도 모세혈관, 림프, 신경 지나갑니다. 네일 베드, 모세혈관, 신경 있습니다. 자, 두 구조 다 피부 조직이기 때문에 비슷하긴 합니다만 아까 네일 매트리스는 수분 영양분을 공급하죠. 자, 네일 베드는 이 위에 있는 손톱 자체가 이미 성장이 끝난, 이미 죽어있는 케라틴 세포이기 때문에 따로 영양분은 공급하지 않고요. 그냥 수분만 공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체내 수분 증발의 기능을 합니다 라는 이유가 이 네일 베드 때문입니다. 모세혈관이 있기 때문에 핑크빛을 비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조직 루눌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눌라 같은 경우에는 반달이라는 뜻의 영문명이고요. 손톱 조자, 그리고 또 반달이라는 뜻의 조반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흰색 반달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조반월 같은 경우에도 연케라틴화,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유백색의 반달을 띠는 이유는 조근과 조모, 그리고 조상 세 가지 구조를 연결 지으면서 이러한 색깔과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주위의 피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위의 피부 중에서 중요한 거 큐티클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네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구조이죠. 손톱 바로 위에 있는 죽은 각질층입니다. 죽은 각질층이기 때문에 네일샵에서 잘라냈을 때 혈관이 없어서 피가 나지 않아요. 신경이 없어서 아프지 않아요. 자, 근데 이 큐티클은 죽은 각질층인데 왜 있어야 하나요? 저희가 네일 매트리스라고 하는 손톱을 길러내는 엄마 같은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나 기생충 등 기타 병원체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클을 과도하게 자를 경우에는 네일 매트리스에 감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큐티클이라는 용어 외에도 손톱에 있는 작은 피부다 해서 조소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큐티클 바로 위에 있는 피부 볼게요. 에포니키움이라고 합니다. 혹은 손톱 조자, 위 상자 써서 손톱 위에 있는 피부다 해서 상조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 혈관신경이 존재합니다. 큐티클과 달리 혈관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리면 아프고 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퍼 작업을 할 때 잘랐는데 피가 났다? 그러면 큐티클이 아니라 에포니키움을 보통 자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이포니키움입니다. 하이포니키움 같은 경우에는 손톱 아래에 있는 피부다 해서 하조피라고도 부릅니다. 에포니키움과 이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하이포니키움의 기능은 큐티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손톱을 기르신 분들 손톱 뒤를 자세히 보시면 투명한 피부가 보이는데요. 이를 하이포니키움이라고 합니다. 손톱 밑에서 미생물이나 세균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큐티클이, 손톱 밑에서는 하이포니키움이 병원균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일 그루브와 네일 월 보겠습니다. 손톱을 단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손톱 옆에 있는 피부가 있고 이 손톱 옆에 피부와 손톱 사이에 고랑 같은 골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고랑구자 써서 조구라고도 부르고요. 저희 영어로 왜 음악 같은 거 들으면 그루브 탄다고 하죠. 그래서 영문명으로는 네일 그루브라고도 합니다. 요 들어가 있는 구조 자체를 네일 그루브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헷갈리는 거 볼게요. 아까 고랑 바로 옆에 있는 피부 조직이 있습니다. 손톱 바로 옆에서 양 측면에서 벽과 같이 막아준다 해서 손톱 조자, 벽자 써서 조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벽을 뜻하는 네일 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네일의 형성, 임신 8에서 9주차 손톱에 태동이 있을 때 네일 폴드를 아까 언급을 했을 거예요. 손가락 끝마디의 피부가 활처럼 들어간다. 태아 때 형성된 네일 폴드입니다. 주름과 같이 접혀있다 해서 조주름이라고도 하고요. 네일 폴드의 자리에 매트리스도 있고 조근도 있고 조체가 자라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일의 특성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일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네일의 구조는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마치시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